자, 이제 수학 과목에서,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수능 수학 과목, 요 과목들의 특징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다시 복습을 해야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어. 내가 한 6개월 동안 수학을 확실하게 잡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수능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일단 공통 과목에 수원과 수투가 있는데, 자, 수원의 단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야 그렇게 어렵진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옛날엔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함수적인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삼각함수는 언제나 문제입니다. 삼각함수는 언제나 문제예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 수험생, 인문계열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수학이 좀 부담되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삼각함수는 더 부담돼. 이게 삼각함수는 왜 부담되냐면은 너 뭔 소리니? 이런 거예요. 뭔 소리임? 이거야. 해봤는데 이게 뭔 소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 옛날에 이제 계속 수업을 할 때도 항상 학생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공식은 알겠고 뭐 그래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 소리,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삼각함수는 그냥 특수한 함수예요. 그냥 특수한 함수 하나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수한 함수인데 왜 이게 헷갈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하면 다항함수만 배우잖아요. 이게 다항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있죠. 다항함수적 입장에서, 다함이 아니죠. 다항함수 입장에서 삼각함수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함수라는 어떤 틀은 있어. 뭐 함수라는 틀은 별거 없어요. 어떤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 걔가 정해놓은 계산을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게 함수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삼각함수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특수한 계산법이 있어서 적용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삼각함수가 이게 왜, 그래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관심 가지지 말고, 일단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삼각함수는 그런 거구나, 이거 입력하면 이렇게 된다는구나, 내 계산법을 익히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삼각함수도 뭐 함수지, 뭐 입력하고 결과 찾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더 어려운 거는 뒤에 부분, 삼각함수 활용 부분이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게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능을 낼 때도 삼각함수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오히려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조금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문제, 그다음 수열 단원에서 계산이 필요한 문제, 요거 점화식 나오는 거, 점화식이라고 하면 이제 특수한 규칙을 준 수열 있죠. 등차수열, 등비수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보통 지금 계속 그런 문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조금 복잡하게 구성해서 계산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보니까 안 되네, 다시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시문항 작년에 했던 거죠. 예시문항 문제 중에서 21번인데 이거 딱 봐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라 조금 어렵죠. 이 문제 좀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뭔가 나올 것 같아, 왜 저번 나오니까 사인 법칙이겠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이거 덧셈 정리 쓰는 건가,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이니까 절대로 덧셈 정리 안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요건 각도가 합쳐지는 건데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중학도형이 좀 필요해요. 중학도형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공식은 좀 아는데. 그래서 삼각함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거냐, 내가 삼각함수를 완성을 시키고 싶은 친구들은 중학도형의 기본 법칙 몇 가지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한 것만 하면 돼요. 중학교 때 되게 어려운 도형도 있잖아요. 안 해도 돼. 그거 말고 중학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는 좀 이해해야 돼요. 원주각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이 원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어우야 왜 이러냐 내접하는 사각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든지 간에 요 둘의 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얘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 그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서 찾아내는 뭐 그런 문제였는데 뭐 자세한 건 지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투. 자, 수투가 이제 이러고 우린 다른 말로 얘를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라고 하죠. 쉬운 함수, 다항함수의 미적분입니다. 예전 개념에서 뭐가 빠졌냐? 급수가 빠졌고요.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그 수열의 극한이 빠져서 급수가 빠지고, 그래서 당연히 구분 구조부터 빠지죠. 그래서 난이도가 하락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난이도가 하락했다기보다는 공부 분량이 하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급수 문제는 항상 나오던 문제가 있죠. 원래 그 도형에서 등비급수 만드는 문제가 항상 나왔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사실 이거는 쉬워졌냐 어려워졌냐 따지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뻔한 문제라서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는데 도형이 어려운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난이도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량이 줄어들었다, 분량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장 이 공통 과목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마지막 문제로 출제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미분과 적분을 활용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연계열 중상위권,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 또는 기하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선 중상위권 그 학생들한테 절대로 유리하다. 이게 뭐냐? 야, 난 미적분 배웠거든. 미적분은 초월함수의 미적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초월함수의 미적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한테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은 야, 뭐 장난 수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적분 파트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초월함수 미적분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뭐 이 문제가 뭐 그냥 산수가 좀 내가 평소 하던 것보다 더 쉽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서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보면은 미적분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기도 해요. 킬러 문제가 사실은 미적분으로 따지면 킬러가 아닌 한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평가는 어떻게 조절할지는 저도 약간 미지수입니다. 자, 예시문항 22번은 나왔었죠, 실제로. 이게 물론 이건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수능이 꼭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그 예전 나형에서도 그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뻔하네 라고 생각했던 문제긴 해요. 뭐 이런 거 절대값 붙인 함수가 있으니까 뭐 x축에서 통통 튀는 뭐 이런 거 해석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귀찮긴 합니다. 이 문제가 약간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요 함수가 어쨌든 극대극소 되는 게 뭐 5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 이렇게 치는 거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한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계산은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미적분에 비해서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확통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확통은 아마 어떤 학생들이 선택할 거냐. 일단 인문계열 그 대학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다 지원할 거고, 자, 자연계열 중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대, 기계공학과 뭐 전자전기 뭐 이렇게 반도체 이런 데를 의대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통을 선택해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만약에 확통 선택과 미적분 선택을 했을 때 같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 선택 과목 점수가 같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미적분이 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통과 미적분 내가 뭘 보든 점수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찍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풀겠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확통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미적분이 부담되는 친구들, 굳이 내가 그런 공대나 의대를 지원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자, 그건 뭐 어쨌든 중요한 건 6월 보고서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확통이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공부해 본 친구는 압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굉장히 복잡한 경우를 막 따져봐야 되고 공식도 꽤 많죠. 그런데 확률로 넘어가면 경우의 수가 쉬워져요.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안 하고 해봤자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순열 가끔 조금씩 나오고, 근데 문제 조금 복잡하게 하면 대신 이제 확률 가면은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독립사건 뭐 이런 요런 거를 분석해야 되는 거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요것도 사실 언어적인, 그러니까 서술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표현 서술 방식으로 파악하는 거라서
말만 잘 알아들으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로 가면 확실하게 쉬워집니다. 근데 통계를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게 통계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 앞에서 너무 경우의 수, 야 미쳤다. 확률, 야 조건부가 뭐고 뭐 독립, 야 여기서 왜 그걸 쓰는데 독립시행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이미 앞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통계, 야 통계 또 뭔 소리야 이거 앞에서 배웠댔는데 내가 언제 배웠어 이거 이러면 통계가 어려워져요. 근데 앞에서부터 꾸준히 잘 견디고 와서 통계로 오면 통계 되게 쉬워져요. 통계는 공식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 유형, 서술 방식이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지 뭐 이렇게 써니까 이거지 요 상황이면 이거잖아. 이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통계가. 그러니까 통계 파트까지 좀 열심히 끝까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3 때 선생님, 수어 선생님이 통계를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계 공부하지 말고 미적분이나 한 문제 더 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르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아예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통계 문제 하나도 풀지 몰랐었어요. 자, 이 확통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경계열, 이 인문대에서 상경계열,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수리논술 문제,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수리논술 문제로 확통 단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예 확통만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술까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확통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뭐 자연계열 공대 아예 생각 없어. 근데 내가 상경계열은 가고 싶어. 근데 논술 준비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확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제외되는 학교가 한양대. 한양대는 다 공부해야 됩니다. 한양대랑 건국대 정도가 약간 제외돼요. 항공대. 이게 여기가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확통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확통 말고도 내는 학교. 다른 학교들은 웬만하면 확통일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긴 되는데 이 학교들은 좀 문제가 어려운데 확통을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확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수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수원에서는 문제를 낼지도 모르고 되게 다양하게 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확통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확통에다가 플러스 해서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확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시 문제는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선택 과목 30번 문제인데 통계 문제죠. 통계. 그 표본 평균이 2. 그러니까 2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약간 노가다 쉽게 풀어도 되긴 돼요. 이게 뽑았을 때 진짜로 평균이 2가 되게 몇 개 뽑냐면 2개 뽑나? 3번 뽑냐? 3개 뽑죠? 3개 뽑아가지고 3번 뽑아가지고 이 평균이 2가 나오는 거 다 조합을 써가지고 해도 되기는 돼요. 그런 식으로 노가다로 풀 수도 있고 뭐 물론 공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있죠. 자 그런데 통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요거 그냥 다 써도 풀 수 있잖아. 시간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 나중에 이거는 실전적인 연습을 할 때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적분이죠. 자 미적분을 만약에 인문계열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 수학 좀 잘해. 나 수투 했더니 야 미적분 이거 와 나 완전 미적분 천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항함수 미적분 쉬우니까. 자 그래서 야 나 이거 미적분 선택해가지고 점수 좀 올려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아직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친구들. 이 학생들은 이 미적분이란 파트. 미적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자꾸. 다항함수 미적분과 초월함수 미적분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분이니까 인문계열은 미적분 안 하는 거잖아요. 수투에 분명히 있는데. 이거 네이밍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네이밍 이렇게 안 했어. 어쨌든 자 초월함수 미적분입니다. 초월함수가 뭐냐? 초월함수 뭐 이미 다 배웠어요.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것도 초월함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당연히 우리 다 배웠죠. 로그함수 당연히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함수들 뭐 이런 함수를 다시 한번 재조합한 거 이런 거 다 초월함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파트, 이 미적분 파트에서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다룹니다. 일단 뭐 수열의 극한, 급수 이런 거는 뭐 쉬어가는 코너고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이 미분법, 적분법을 배우는데 그럼 뭐 다항함수, 미분, 수투에서도 다 했으니까 적분 다 했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걸 딱 공부를 시작하면 큰일이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우리는 다항함수, 미분을 하는 방법 뭐 알죠? 한두 번 해보면 다 미분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미분 뭐 별거 아니고 미분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초월함수는 미분법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함수마다 미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함수마다 미분하는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는 방법 2가지예요. 물론 뭐 1가지라고 봐도 돼요. 똑같은 건데, 특수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로그함수도 2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 가지라고 봐도 되긴 되는데 함수 형태 뭐 숫자 자연대수 썼냐 안 썼냐 이거에 달라집니다. 삼각함수 6개예요. 6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코시콘드, 시컨드, 코탄젠트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마다 다 미분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돼요. 요건 지금 얘기 안 했죠. 왜냐면 요거는 함수의 미분법이 아니라 형태의 미분법을 바뀝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형태의 미분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의 미분법이라고 하면 아는 게 있죠. 곱의 미분법. 우리 다 이미 곱의 미분법은 다 배웠죠. 자, 곱의 미분법이 형태의 미분, 곱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분해서 더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초월함수의 미분에서는 형태의 미분이 또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셈 미분법 있고요. 뭐 합성함수 미분법 있고요. 뭐 매기변수 미분법 있고요. 뭐 이런 거. 요런 미분법들이 추가가 되면서 미분법만 해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미분법, 목셈 미분법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이 되긴 해요. 뭐 음함수 미분법도 있죠. 음함수 미분법.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막 적용되는데 그러면 뭐 몇 개 더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함수들이 서로 막 섞이고 합성되고 막 이렇게 조합하고 막 붙이고 해서 요 미분법들을 최소한 3, 4개 이상을 사용해야지 미분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외울 게 많아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 어떤 거부터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데 한 3, 4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뭐 먼저 해야 되지?를 잘못하면 미분이 틀려요. 그게 문제예요. 다항함수 미분에서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적분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미분을 하기 전에 돌아가면 되잖아. 미분법만 제대로 하면은 적분법은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적분법이 이게 뭐 거꾸로 돌아가는 거 뭐 그렇게 말이 돼. 거꾸로 돌아가면 되긴 돼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다단계의 그 미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적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아니래. 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뭐 치환 적분해야 되고 부분 적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난리가 나요. 치환 적분, 부분 적분 둘 다 뭔가 예측해야 돼요. 야, 얘가 이거였을 테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나?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되네. 그럼 이걸 바꿔볼까? 안 되네. 그럼 이걸로 해볼까? 안 되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다항함수 미분 적분을 해보니까 수투에서 해보니까 야 미분 별로 안 어려운 건데?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적분을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다짐한 친구들은 요런 거 엄청난 암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제 예측 이런 능력까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적분할 때 혼자서 엄한 길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유형 외워야 돼요. 이런 형태의 함수는 적분하면 이렇게 돼 라는 거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뭐 너무 어렵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선택 과목 문제가 어차피 8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 3, 4문제 정도 진짜 어려운 문제 한 2, 3문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구성되는 거고 그 앞에 문제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주긴 줄 거니까 모든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어렵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어쨌든 중요한 건 다양한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풀이가 깁니다. 그리고 빠르게 정확히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자연계열 수리논술은 다 활용합니다.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을 다 사용하는데 기하를 잘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도 기하는 많이 활용 안 했는데 어떤 단어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상경계열이랑은 좀 달라요. 다양한 단어를 활용한다는 거 좀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뭐 예시문항 29번, 30번도 아니고 29번입니다. 30번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29번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자연대수 있는 함수 적분을 하는데 뭐 DS는 그럼 S? T는 어떡해? 여기 X? 뭐 이런 거. 물론 여기 X가 있는 거는 문과에서도 배우긴 배웠는데 야 이건 T하고 S 둘 다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 이거 뭐냐 갑자기? 이 분수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배워야 되고 형태를 보고 예측해야 돼요. 이게 부분 적분을 해야 돼. 치환하고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아예 접근을 못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공부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 검증을 해서 맞춰봐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런 거 같은데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 이런 거.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기하. 자, 기하는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은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공간 벡터 단원이 제외됐습니다. 예전에 있던 공간 벡터. 자, 그러면 뭐 많이 쉬워지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닌 게 뭐냐면은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간 도형, 공간 좌표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공간 벡터를 활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간상에서의 직선, 공간상의 평면에 방정식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죠. 왜냐면 그게 공간 벡터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공간 문제가 단순 공간 해석, 그다음에 단순 길이 구하기,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 쓰는 거, 그다음에 단순 좌표 해석, 요 정도 문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석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산수가 조금 더 쉬워질 거다. 요 정도 생각하면 돼.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2차 곡선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2차 곡선이 부담될 수도 있는 게 2차 곡선도 사실은 다양하게 문제를 변형을 하면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차 곡선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평면 벡터는 벡터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면 되고, 근데 공간은 그냥 사람에 따라서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쉽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가끔 제 옛날에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공간 문제라서 몇 번 이렇게 뜯어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냥 하고 푼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공간이 자기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분할이 되고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런 친구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의대를 갔는데 어쨌든 아주 간혹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요 공간에서 조금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요거를 잘 분석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못할 정도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평면 벡터 문제인데 뭐 이런 거예요. 벡터 내적했을 때 2가 나오는 거. 그러면 이 내적의 계산법이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3개 중에 어떤 거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를 잘 선택하면 이게 가능해요. 계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좌표화시켜서 하는 경우, 계산적으로 하는 게 좌표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벡터 연산의 어떤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는 뭐 대놓고 결과를 얘기해 주면 그림으로 해석하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식 끌고 와서 하면 복잡해지고, 그림으로 딱 원래 내적은 이렇게 하는 건데 2가 나왔다면 이렇단 얘기네 하면서 찾으면 생각보다 쉽게 일단 찾을 수 있는, 물론 뒤에 계산은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원하고자 하는 좌표를 설정하는 게 좀 쉬워질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서 하도록 하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이게 과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선택 과목을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죠.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 학교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미적을 할까 기하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뭐 공간적인 이해 능력이 꽤 괜찮다라고 하면 기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가는 건 미적분인데 미적분은 계산할 게 되게 많고 공식도 되게 많습니다. 기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과 해석 능력과 뭐 암기 능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지 잘 볼 수 있고, 기하는 그것보다는 공식이 좀 적어요. 그리고 공간적 해석, 도형적 해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친구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두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어디가 더 높을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아무래도 미적 분쟁이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월 봐야지 알아요. 아마 근데 웬만하면 미적분이 공통 과목이 좀 높을 것 같고 점수가,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 미적분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 괜히 미적분 한번 해볼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그냥 확통해요. 큰일 납니다. 미적분 하다가. 내가 인문계열을 지원할 거지만 나는 수학을 정말 잘해. 나 이과보다 수학 잘해. 그러면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화이팅!